졌지만 잘 싸웠다. 이 0.73%의 그 박빙 선거가 또 이 남긴 하나의 그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보통 대선이나 낙선하고 나면 좀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언론에 거기서 사라지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 비대위원장 비대위 구성에도 이재명 후보의 입김이 들어갔다. 원내대표 당선에도 이재명 쪽이 아마 그래 친명 체제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체제로 뭐 거의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비대위는 기본적으로는 대선 이후의 비대위는 대선에 대한 어떤 반성과 쇄신의 어떤 평가와 대안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빠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이재명 그러니까 전 후보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여러 지금 그 대선 이후의 행보에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그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1,600만 표라는 가장 역대 낙선자 중에 최고 많은 그렇죠. 득표를 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선거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잘 싸웠다. 그리고 또 0.73%라는 그 표 차이를 봤을 때도 이재명 전 후보의 그 정치적 존재감은 뭐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의 그런 그 본인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비대위 체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인데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 지금 그 부동산 그러니까 증권심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부동산 문제고 그 중에 또 한 축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이 소위 말하는 부동산 관련된 법의 졸속이법 그러니까 독선적 추진 이런 부분인데 그게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본인이 그러면 그때 지도부가 완전히 일거에 물러날 경우에는 공백이 있어 할 수 없이 한다고 했다면 그다음 바로 직후에 선출된 원내대표한테 넘기는 게 맞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의 뜻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재명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의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보도를 보면 서울시장에 지금 송민길 나와라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김동연 나와라 그걸 일일이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그 이재명 고문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나오는 거요? 예? 어디 나오는 거? 아니 본인이 송영길한테 사람 보내갖고 출마해라. 그러고 그 김동연하고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하고 본인이 또 뭐 송영길을 전화했다는 이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뜻이다. 그리고 지금 김동연도 그러면 경기도로 나가라. 그런 식으로 일종의 뒤에서 상황 노릇하는 듯이 비치는 부분은 저는 정말 문제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법과 뭡니까 이 지금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이 지방선거에서 저는 새로운 하나의 도전할 수 있는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장을 만드는데 저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송민길 나와라. 송민길 나오라고 찾아간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이인영한테 편지 보내갖고 586 물러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송민길은 586 아닙니까? 이런 자가당착적인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좀 더 명망감 없고 좀 더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 중심으로 맨날 찾아와야 저는 그 나무를 거봐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렇다고 하면 도전해라. 그래서 경선의 장을 뭐 열어놓고 거기에 홍영길이 나와도 임종숙이 나와도 되고 유페이스가 나와도 치열하게 경쟁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재명이 뒤에 앉아서 상황처럼 니 나가라 니는 어디 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잘못하면 대선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니고 보도 오늘 보도예요.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제 야권이 되어버린 민주당이요
솔직히 말하면 24만 표를 지든 뭐 0.73을 지든 증거는 증거입니다. 네. 그렇다면 처절한 반성을 해야죠. 한때 20년 집권하겠다고 30년 집권하겠다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우리가 후보 경선은 공정하게 했는가, 또 우리가 후보들을 낼 때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은 걸렀는가, 이런 것도 한번 반성은 해보고 그래야지 그냥 적게 지면 그냥 끝나버린 겁니까? 그래서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부분 중에서 뭐 서민이니 그리고 진보적이니 하는 가치들이 다 거의거나 가짜였을 가능성 부분도, 그래서 그 문재인 집권 하에서 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이 또 지금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사실상 이긴 건데 억울하게 졌다 이러면서 또 한번 꺾어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뭐 좌파의 도덕성은 뭐라고 어떻게 남아 있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모질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하고는 별개로 민주당은 자기 반성을 거의 안 하고 있다 난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4년 주민제 개헌 논쟁이 벌어지지만 그거는 제도상의 문제고, 제도상으로는 5년 단위지만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상 보수든 진보로 편할 수도 있고 동일한 같은 진영의 10년 집권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래서 10년 해서 6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 중심으로 보면은 정권이 6번 바뀌었지만은 국민들의 정당 정치 세력을 보면은 정권이 3번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번이 사실상 민주당이 되고 국민연임으로 재집권을 해야 되는데 실패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이렇게 자기 정당화 시킬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뭐 저도 그 소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전에 그 미국의 킹그리치가 네. 그 미국 민주당이었어요. 공화당. 공화당. 근데 공화당이 민주당에 이제 연표를 하고 나서 네. 이 공화당이 이제 국민께 들어있는 10가지 약속. 이제 그 10가지 약속이 나오기 전에 그 수많은 이 평가 속에서 반성하고 또 새신의 방안을 잡아서 그래서 다시 그 공화당이 기사회생하는 그런 게 됐다는 것을 갖다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금방 우리 황 소장, 홍 소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그 10년이라는 그 시계축 이론처럼 그거를 갖다가 한 정당에 그걸 주온 게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끝났다는 거죠. 이건 뭔가 문제도 컸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이라도 집중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국정 운영이나 뭐 행태 면에서든 뭐 내로남불도 빠질 수 없는 그거였잖아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 여전히 국민들이 1% 안 되게 그 박병의 선고를 준 거하고 이게 그 5년으로 재창출을 못한 거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1% 안 된 초박빙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양해가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아마 비대위에서도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현재 이런 이 백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평가를 갖다가 뭐 의원별로는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비대위 차원에서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다른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고 이렇게 봐주고, 이게 지금까지 역사가 있는 70년 역사입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과감하게 이 지난 대선에 대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자기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저는 이 평가 작업에 돌입해야 된다. 그 속에서 이 새로운 리더십과 이 지방선거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임기응변식으로 이게 누구면 어떻겠냐, 뭐면 어떻겠냐, 뭐 아까 말한 대로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이인영 이 통일부 장관한테
586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그런 사안을 보낸 친구가 송영길도 대표적인 586이지 않습니까? 586. 그 송영길 전 당대표의 보기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종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으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저 당이 미래가 있느냐. 시대 전환은 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시대 전환의 흐름을 갖다가 주도는 아니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정당인가 이게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고정 지지층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은 계속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보통 이 비대위 같은 경우는 그런 반성과 새신책하고 그다음 선거 준비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 투트랙으로.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다들 지금 이야기해 보는 것에 대해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재등판 시점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초박빙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도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1600만 표를 받은 후보가 함께 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속에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당 체제로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뭐 이래서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한데 또 걱정하는 사람들은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한 수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 대장동 특검 문제 박홍근도 뭐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의한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게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또 이 사정 정국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도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어쨌든 전면에 나서는 거다. 뭐 이런 해법을 또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재명 고문이 그러니까 복귀가 그러니까 이번 8월달 전당대회 하는 건 상당히 저는 좀 뭐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정치 조바심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만약에 차기 대권을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 개헌이 없는 상황이라면 2027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본인이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정계로 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뭐 이게 좀 본인이 좀 뭐랄까요 뭐 이게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럴 필요도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스스로 해소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8월 전당대회에 모으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문제는 되고 난 뒤에 그럼 야당 대표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본인이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여러 가지 의혹들 고소 고발된 거 이거 봐주겠습니까?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야당 대표니까 잡아가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본인의 문제 때문에 당에 큰 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정치 보복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 대표라는 그런 지위가 하나의 방패가 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소탄 대실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그러니까 개인 이재명이 그러한 식의 여러 가지 수사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야당 대표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간판을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게 대처하는 부분은 저는 본인도 해가 되고 당에도 저는 정치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